내 책 어때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현상이든 그의 이면과 배경을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서 이해와 판단은 달라지잖아요. 오랜 시간을 통과한 미술 작품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 내 책 어때요에선 벌거벗은 미술관을 쓰신 양정무 박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정무입니다. 네, 타 라디오에서는 방송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 라디오에는 처음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한 미술 평론가, 칼럼니스트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교수로도 재직 중이시고 올봄에 한국미술경영학회 초대 회장이 되셨습니다. 이 고고미술사학이라는 학문은 좀 어떤 학문인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예, 좀 이게 아직도 그렇게 많이 그 대학마다 있는 전공은 아닌데요. 네. 저도 뭐 사실 지나갈 때 이렇게 뭐 정확하게 알고 지나겠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예, 결과적으로는 저하고는 너무나 잘 맞는 전공이 되었어요. 오, 네. 예,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해갖고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미술하고 역사였는데요. 네. 이 두 개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항목이 고고미술사학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네. 예, 그래서 저로서는 뭐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책을 굉장히 또 많이 쓰셨어요. 난생 처음 한 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난처한 시리즈를 비롯해서 여러 책을 내셨는데 이번 책은 그럼 어떻게 해서 좀 집필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난생 처음 한 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이게 줄여서 이게 난처한 미술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 책을 사실 뭐 고대에서부터 지금 중세를 지나서 르네상스까지 네. 계속 집필해 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아무래도 역사적 서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비평적 관점의 글을 좀 써보고 싶은 좀 욕심이 좀 생겨서 잠깐 이렇게 좀 저의 미술을 보는 좀 비판적 조금 해보고 싶었던 목소리를 톤을 높이는 그런 글을 좀 써보고 싶어서 이번에 벌거벗은 미술관이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전 책들과는 좀 다르게 어떤 부분을 좀 전달하려고 하셨는지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쓰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미술을 하면 우리한테 이제 뭐 교양이라든지 특히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 삶과는 조금 떨어져 있고 좀 여유 있고 좀 뭐 교양 부자들의 아니면 것? 예, 사치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제 우리 주변의 생각보다 이 미술이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만약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좀 정말 천상의 세계나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하는 고전 미술, 네. 뭐 위대한 명작들이 가지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반전의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제를 좀 나눠서 묶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미술 에세이이기 때문에 책 표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책을 보시면 새빨간색으로 전체를 채우고 세로로 좁은 창 하나가 나 있고 사람의 눈이 보이는데 이 표지를 벗기면 그림이 나와요. 제가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어떤 그림인지 이게 어떤 의도인지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막상 우리가 틈 사이로 우리를 노려보고 굉장히 네. 강하게 노려보고 있는 사람은 독일의 15세기 후반에 활동하던 정확한 이 작품 연대는 1499년에 제작된 그림인데요. 네.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작가가 그린 오스발트 크렐의 초상화예요. 네. 근데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셀카로 자기 얼굴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초상화로 자기 얼굴을 남긴다라는 거는 그게 좀 드문 경우인데 네네. 이렇게 화가 난 얼굴로 웃는 얼굴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게 또 의아한 거는 이런 초상화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일반적인 그 초상화의 형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난 듯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데 이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뉴렌베르크라는 곳에서 활동하던 상인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돈을 그냥 일단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한테 뭐 상인이 익숙한 그런 직업일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신흥 계급이었고요. 이들은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쌓은 성공과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했다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강하게 각인시키려고 했고. 약간 과시하는 것도 과시하는 있고. 듯한.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도 이 그림이 신기해갖고 제가 아시는 정신과 의사님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만약에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했더니 과대망상증이라든지 뭐 그런 약간 네. 자기에 대해서 뭐 과시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위험성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실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그 당시 15세기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새로운 어떤 계급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확인시키려는 태도 때문에 이 초상화라는 이 공간 속에서도 굉장히 화난 듯한 표정의 얼굴을 짓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 책에서 얘기됐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표지로 나오니까 좀 저한테도 좀 신기합니다. 그럼 직접 고르신 거예요, 표지는? 여러 작품을 놓고 고심을 편집자와 함께 하다가 예, 나온 결과물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1장 제목이요. 고전은 없다인데요. 깜짝 놀랄 만한 문장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고전 미술은 짝퉁이다. 라는 강한 문장이 나오는데 우선 우리가 대생할 때 그 많이 보는 석고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와 이 문장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 미술 하면 정말 미술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세계가 고전 미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우리가 아는 고전 미술은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그 직접 가서 볼 수도 있고 뭐 사진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는데 18세기, 19세기까지는 이런 그 원본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 대가를 지불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당시 최고의 방법은 석고 모형을 뜨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석고 모형을 뜨는 것도 일종의 뭐 권리고 권력이었는데 이것을 했던 곳이 사실은 나폴레옹의 고향 프랑스였고요. 프랑스가 이제 나폴레옹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유럽에 우리가 고전 미술이라고 하는 고전 미술들을 이렇게 사실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약탈을 해서 뭐 명분은 있지만 약탈을 해서 가져가서 만든 곳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지금의 루브르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또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나서 그 작품들을 다 본국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왔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미술도 이 중에서 상당 부분 다시 이탈리아나 이런 곳으로 돌려줘야 됐는데 그때 아마 그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 작품에 그 석고상을 뜰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얻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그 대생이라는 용어도 이게 드로잉이라는 뜻인데 불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석고 대생이라는 그 표현 자체도 불란서에서 기원을 했고 우리가 뭐 가장 많이 그 당시 지금까지도 뭐 미술학원이면 줄리앙을 그려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그리파 예, 이런 그러니까 줄리앙도 사실은 이 이름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줄리아노 데 메디치인데 이거에 이제 불란서 발음 프랑스 발음으로 줄리앙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그 반전은 그 서양도 고전이라는 거에 대한 그 연구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벌어진 게 한 18세기 됩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0~300년 됐는데 그때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전 작품들은 사실은 뭐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리스 조각상들이라고 이전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알고 봤더니 다 로마 시대 때 복제품들이었던 거예요. 카피를 본 거였군요. 예. 카피를 진짜로 착각해갖고 끊임없는 그 어떤 미화나 찬사를 보냈던 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고전에 어떻게 보면 위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대리석 조각, 석조하면은 하얀 대리석. 그렇죠. 떠오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고대 그리스의 많은 대리석 조각들은 원래는 채색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기법에 의해서 새로 복원한 원래의 모습 추정도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조각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화려하게 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러니까 18세기의 고전에 대한 어떤 규범이나 전범이 만들어지던 때 사실은 고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죠. 다음 2장의 제목은 문명의 표정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미술 속에 등장한 웃는 표정에 대한 파트인데요. 그럼 미술 속에서의 표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역사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 전에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면 자꾸 좀 위축되는 점이 있죠. 무서워요. 엄숙하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오랜 작품들 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명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위축되는 것도 있지만 막상 미술관 박물관에 있는 미술품들 특히 거기에 그려진 사람 얼굴들 보면 표정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 왜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웃고 뭐 표정이 좀 그렇게 굳어 있지는 않은데 박물관에 가면은 뭐 정말 그 그림들 초상화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궁금해갖고 이거에 대한 역사를 한번 추적해 들어갔는데요. 네. 이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고 특히 고대는 서양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조각에서도 이렇게 미소 띈 얼굴들이 많이 등장을 맞아요.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방가사유상에서도 은은한 미소 이런 표정이 들어가 있는 그 편안함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점차 사라지게 좀 되는 경우들을 제가 좀 봤고요. 네. 서양 같은 경우는 중세 그리스도교의 영향에 의해 갖고 좀 신과 인간의 세계가 좀 분리되고 밑에 인간이 좀 종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표정들이 또 없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통이나 반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네네. 좀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때에 오게 되면 근데 사실 르네상스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웃는 얼굴이라고 하면 모나리자를 생각하는데 네. 모나리자는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서도 좀 드물 정도로 웃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다른 작품도 굉장히 무겁고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거는 한 17세기 이쯤 돼 보면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바로크라고 하는 시대인데 이때는 순간과 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각적 표현 같은 것들을 화가나 조각가들이 굉장히 즐기는데요. 이때부터는 확실히 다양한 인간성들이 드러나고 그 중에서 웃는 얼굴도 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 하나로만 놓고 봐도 미술의 역사, 특히 초상화의 역사가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는 과연 그러면 우리 현대 문명의 얼굴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이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3장인데요. 반전의 박물관이에요. 저도 어릴 때 박물관 가면은 막상 가면 또 재밌는데 가기에 뭔가 엄숙하고 무게감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단 박물관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부터 들어볼까요? 미술을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 현대의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에게 미술품들이 전시되는 그러한 순간을 찾는다면 그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8세기 이전엔 소위 왕이라든지 귀족, 고위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미술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미술을 향유하고 주문하고 실제로 소비했던 것이죠. 근데 왜 자꾸 18세기가 얘기되냐면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회의 권력이 시민들에게 이양되면서 그 미술이라는 어떤 향유 세력도 왕공 귀족이나 이런 소수의 집단에서 시민 다수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강력하게 변환되는 것은 시민사회의 등장을 목소리 높이게 외치게 되는 프랑스 혁명이 벌어졌고요. 이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뿐만 아니라 유럽의 곳곳에 지역을 일종의 해방군이자 점령군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미술품을 일종에는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져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약탈을 해서 프랑스 루브르 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시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민들의 위대함들을 보여주는 증표이면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이 고전 세계를 우리가 수호한다라는 프랑스의 자부심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폴레옹이 루브르만 강화시킨 게 아니라 이 전 지역의 미술품들을 냉정하게 약탈하려고 하면 이 지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군데 모아서 다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유럽 곳곳에 미술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줘도 또 똑같은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에 루브르에서 갔던 미술품들을 다시 밀라노 같은 브레라 미술관에서 다시 받는다 그러면은 그걸 또 일일이 또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해당 기관이 없어졌거나 이렇게 모호하게 되면 박물관에 그대로 좀 남게 되는 것이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도 상당 부분 그런 배경하에서 박물관이 만들어졌고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폴레옹에 의해갖고 박물관 미술관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기관으로 어떻게 보면 부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 나폴레옹 이후 19세기는 그야말로 박물관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들이
시민 교육이라든지 여러 여가를 느낄 수 있는 박물관으로 굳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이 미술과 팬데믹인데요. 네네. 저희가 지금 통과 중인 상황이라서 예측은 쉽지 않지만 지난 역사에서 다른 팬데믹 상황이 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들어볼까요? 예. 그 우리가 이제 뭐 팬데믹이 전염병은 또 인류와 뭐 뗄래야 뗄 수 없이 막 인류에 피할 수 없는 어떤 우리들의 이 질병이고 현실이었는데요. 이렇게 전 지구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팬데믹이라고 한다면 과거에서는 흑사병, 중세 흑사병과 네. 또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을 우리가 팬데믹, 전 지구적 전염병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미술의 측면에서 보면은 흑사병이 또 미술을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 지금과는 좀 다른 그 목적인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 미술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흑사병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네. 뭐 상상할 수 없는 뭐 그야말로 파괴적인 질병이었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죽음이 너무 가깝게 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사후에 어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미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구원의 네.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술 붐이 일종의 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르네상스라는 그 시기는 이 흑사병 이후에 그 미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르네상스 미술 문화의 발전에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들 있어서 이게 뭐 이 팬데믹이 그 물론 지금은 이겨낸다면 그야말로 우리도 제2의 르네상스를 네. 맞이할 수 있는 희망적인 그 측면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걱정되는 부분은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스페인 독감 하나로만은 볼 수 없는 게 이제 그때 1차 세계대전이라는 또 굉장히 치명적인 그 전쟁과 함께 네. 그 안에서 벌어졌던 팬데믹이긴 한데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사실은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찍 종결됐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네. 이게 너무 또 엄청난 실제로 전쟁에서 죽은 그 사망자보다는 이 스페인 독감에 의한 사망자가 더 컸기 때문에 그 당시 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또 본 질병으로 또 되어 있는데요. 스페인 독감 이후에 등장하는 미술의 어떤 흐름은 좀 반미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좀 얘기하는 다다라든지 초현실주의라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또 미술의 새로운 고민을 하는 방황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또 그 두 개의 모델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우리가 두 개의 그 과거에 있었던 팬데믹을 본다면 흑사병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겨내면 새로운 세계, 좀 더 그 미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힐링을 얻고 희망을 얻는 그런 세계가 될 수도 있지만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또 방황과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되고요. 스페인 독감 특히 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하는 더 네.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뭐 그 과거의 예가 반복된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뭐 제2의 르네상스의 길도 있고 더 큰 혼돈의 길도 놓여 있지 않을까 이런 또 한 번 인류가 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장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앞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극단적인 좌표 속에서 어떤 길로 들어서게 될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미 저희들이 다 지금 하루에도 똑같은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가지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팬데믹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모델인데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다거나 결국은 전 지구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은 그 민족주의와 고립주의가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같은 경우도 좀 뭐 부스터샷을 선진국은 가능하고 지금 백신도 불균형이 너무나 심한 상황이고 하지만 뭐 최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G7 국가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전 인류가 이 질병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코로나는 계속 변이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 선진국 후진국의 경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말 인간은 뭐 지금과 같은 테크놀로지에서 더 협력해야 될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또 막상 또 신문을 열면
국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 네. 또 뭐 그 봉쇄가 그 심리적 봉쇄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경제적 봉쇄로까지 이어지면서 국가 간의 경제적 뭐 여러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동시적인 뭐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정말 우리 인류는 고민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술은 크게 보면 완벽과는 거리가 먼 오류의 세계라는 문장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들이 좀 어떻게 미술을 대하면 하는지 어떤 걸 바라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명작의 권위에 너무 위축되지 말자. 쫄지 말자. 네. 예,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예술가들도 막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거나 그들이 남긴 기록이라든지 서가분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 뭐 돈 문제 이런 거 쪼달리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명작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거장이라든지 이런 거, 뭐 이런 위대한 작가들 존중을 하지만 다 우리와 똑같은 동료 인간들이 고민의 결과로 그 과정으로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위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창비에서 나온 미술 에세이 벌거벗은 미술관을 쓰신 양정무 박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